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화입니다. 저희 오아들의 에피소드는 매주 월요일날 업데이트 됩니다. 팟캐스트하고 유튜브에서 오아들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내용 중에 좀 틀린 부분이 있거나 그리고 그 밖에 저에게 이제 남겨놓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편 그 소크라테스 편에 이어서요.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신 그 플라톤, 그 플라톤의 저서로 유명한 폴리테이아. 우리에게 이제 국가라고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플라톤을 이제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잘 나가는 아주 잘 나가는 귀족 집안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몸도 좋고 그야말로 이제 그리스 그 당시에 상남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엄친아 그 플라톤은 그 아테네의 등에 다시 말하면 이제 파리 새끼인데 이 소크라테스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갖고 그의 제자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등에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닌 소크라테스가 이게 스스로 자기를 가르쳐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등에 사실 저도 이게 등에라는 말이 뭔 뜻인지 잘 몰라갖고 이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등에라는 놈은 이제 큰 동물 그러니까 이제 뭐 말, 소 이런 거 짐승들 등짝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그런 게 똥파리 사총 같은 그런 이제 곤충이라고 하더군요. 이 소크라테스는 그 법정에서 자기 자신을 그 스스로 변호하는 그 장면에서 자기를 이 곤충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에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 이제 소크라테스 편에서도 들려드렸던 그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는 바로 그 법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곳에서 자기 스스로를 신의 선물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만약 자신이 유죄를 받는다면 이것은 신을 모욕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마치 덩치 큰 말이 등에 뜯겨가지고 피를 빨리면서 이거 따끔따끔하니까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처럼 자기도 이제 그리스 시민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깐죽댄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비유를 대면서 하필이면 이제 그 많고 많은 이제 곤충 중에 팔이라고 했는지 이게 철학자들 머릿속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뭐 어찌됐든 그 양반은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그 변명했을 때 그 법정에서 만약 제가 그 소크라테스 법정에서 배심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상황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파리 같은 새끼 그냥 확 죽여 뭐 이렇게 사서 사형을 내리지 않았을까? 깬 말 한번 실수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네요. 얘기가 좀 샜는데요. 자, 이제 플라톤은 이렇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플라톤의 나이가 28살. 그러니까 한창 때죠. 플라톤은 이제 자기가 아주 존경했던 이 소크라테스를 죽인 이 무식한 대중들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무식한 대중들이 판치는 그 당시에 그 민주주의 정치, 민주주의는 완전히 이거 개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때부터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 그리고 이제 정의로운 국가, 이런 게 이제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플라톤은 약 12년간 혼자 이제 배낭여행 같은 것을 떠나게 됩니다. 동양의 공자처럼 떼거지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집단으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디서 무슨 일을 했다 뭐 이런 기억도 사실은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당시 그 유명했던 철학가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서로 뭐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런 플라톤의 행적이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난 건 이제 배낭여행 끄트머리쯤이죠. 그때 나타난 게 이제 시라쿠스라는 곳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탈리아의 그 시칠리아 섬, 뭐 시실리 마피아로 유명한 데죠. 그 당시 이제 플라톤의 나이가 한 4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나름 이제 컨설팅하고 뭐 그런 그거를 하면서 대접도 어느 정도 받았는데 그때 이제 플라톤이 워낙 이상적인 군주, 뭐 정의로운 국가,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다니니까 당시 그 시라쿠사의 그 폭군이었던 디오니시스 왕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이거 너무 자꾸 깬죽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을 이렇게 딱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다가 그냥 확 팔아버립니다.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역사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있던 서양 철학의 시조가 그때 상황에 까딱만 잘못했으면 완전히 노예로 살다가 죽어버릴 뻔한 그런 상황까지도 초래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그 플라톤의 그 친구이자 제자의 눈에 띄어서 어쩌지 하게 가지고 그 양반이 돈 내고 해서 아테네로 다시 이제 돌아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아테네로 돌아온 플라톤의 그 당시 나이가 42살, 42세죠.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아라는 학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 아카데미아는 서기 한 6세기까지 그 당시부터 한 1000년 되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뭐 주인도 바뀌고 뭐 나중에 이제 신플라토니즘을 가리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약간 1000년 동안 그 아카데미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요즘 말하는 이제 대학이라는 아카데미아, 뭐 요런 학원들도 웬만하면 다 아카데미아라고 하죠. 이런 그 아카데미아라는 말도 이때부터 이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제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은 이 아리스토텔레스, 그 바로 이제 제자죠. 이 양반도 결국은 이 학교 출신입니다. 일기생 뭐 그렇게 되나? 대충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이 아카데미아에서 연구도 하고 제자도 가리키고 또 책도 쓰시고 뭐 이렇게 이제 많은 저서를 남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플라톤의 대표적인 저서인 그 폴리테이아, 이 국가라는 책인데 이것도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포함해서 이 플라톤의 저서는 이제 대부분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어록 뭐 이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워낙 뭐 존경했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플라톤의 철학에 워낙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또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였기 때문에 주로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 별로 이렇게 남긴 말 같은 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공자님은 폼나게 여러 가지 말씀 남기셨죠. 그래서 노노에 나온 것도 뭐 공자님 말씀 뭐 해가지고 뭐 쭉쭉 많이 나오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따져보면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얘기한 말 자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예, 돌아가시면서 나 닭 한 마리 갚아줘. 닭 하나 꾼 거.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너 자신을 알라. 근데 너 자신을 알라. 이것도 사실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고 그 양반이 이렇게 좋아했던 뭐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뭐 이런 말을 했지 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너 자신을 알라 이거는 그 전부터 워낙 있었던 말이고 이 양반이 이제 그걸 좋아했다. 뭐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뭐 악법도 법이다. 이것 또한 이제 소크라테스가 아예 이거는 하신 말 자체가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 이 양반은 그저 그냥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도 아니죠. 주로 이제 아테네 죽돌이었으니까 주로 이제 그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입하고 하고 얘기하고 뭐 그 와중에 애들 딴지 걸고 뭐 대충 이랬던 양반입니다. 이제 그런 소크라테스가 그 서양 철학의 어떤 시조로 추앙받게 된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기록으로 후세에 전달한 이 플라톤 덕분이었다고 볼 수 있죠. 플라톤의 저서에 기록된 그 소크라테스의 말은 대부분 어떤 그 사실에 기초해서 당연히 뭐 작성하셨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플라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사실 이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뽀샵질, 이렇게 포장하고 이런 것들이 뭐 당연히 추가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때문에 이제 후세의 그 많은 학자들은 이제 플라톤이 기록한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사실은 플라톤이 이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니까 포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가면을 쓴 플라톤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평가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이제 국가 역시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기록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많은 철학자들처럼 오늘은 저도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 뭐 소크라테스 생각은 어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이제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다, 뭐 플라톤의 생각은 이렇게 표현됐다, 이런 식으로 제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안해주고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그렇게 이제 책을 쓰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플라톤이 대충 환갑 정도 됐을 때 예전에 그 자신을 노예로 확 팔아먹었던
그 디오니시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제 그 왕의 삼촌이, 외삼촌이 그 새로 왕이 된 디오니시스 2세의 교육을 이 플라톤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플라톤이 콜을 받고, 플라톤 입장에서는 옛날에 그 안 좋은 찝찝한 추억도 있고 해서 약간 뭐 갈까 말까 고민도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그동안 한 20년 동안 돌아와서 그 자기 자신이 연구한 이론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이런 찬스다 싶어갖고 오케이 콜 해서 이제 다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뭐 결과는 뭐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피가 어디게 가겠습니까? 나중에 뭐 그 유명한 마피아의 본산이 그 시실리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 역시 사실 자기 아빠처럼 똑 닮아가지고 폭군의 자질이 이제 슬슬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플라톤을 초빙했던 그 디오니시스의 외삼촌까지 이 왕이 그냥 추방해 버립니다. 그냥 쫓아내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잘못하면 또 노예로 팔려 나이 60에 이것도 어디 가서 내가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잽싸게 다시 또 아테네로 튑니다. 이래저래서 이 시라쿠사는 플라톤하고는 뭔가 인연이 별로 안 좋은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아테네로 돌아온 플라톤은 죽을 때까지 아테네 짱 박혀서 딴짓 안 하시고 계속 이제 제자들 가르치고 책 쓰고 그러면서 한 80살까지 아주 장수하죠. 장수를 하시면서 이제 나름 편안한 그런 이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 플라톤의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은 약간 이제 소크라테스에 비해서는 약간 좀 생뚱맞은데 그 제자의 결혼식 피로연에 가서 늦게까지 노시다가 나이 80에 뭐 이렇게 노셨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안 가고 쉬고 이렇게 뭐 더 노시려고 했는지 어쩐 건지 거기서 구석에 짱 박혀서 이렇게 조금 주무시다가 그러면서 그냥 가셨다고 그러답니다. 이게 뭐 손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그 결혼식 하객으로 초청 받았다가 완전히 이제 장례식 조문객으로 바뀌는 아주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사실 그래도 80살까지 사셨다고 한 셈이니까 뭐 젊어서 그 시라쿠사 가가지고 약간 꼬인 거 곧도 그런 삶 빼고는 나름대로 뭐 하고 싶은 배낭여행도 하시고 뭐 귀족집 자제고 그러니까 아주 나름대로 평탄한 삶을 사신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 전체에 걸쳐서 수많은 책을 또 쓰시고 교육을 또 통해서 그 어떤 서양 철학의 어떤 근간을 만들어내신 거 보면 대단한 양반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우리가 공자맹자를 모르고서는 이 동양 철학을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근데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플라톤이 대충 이제 그런 그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그 철학자 화이트헤드, 백대가리 뭐 이 정도 되나요? 뭐 좌우지간 이 양반이 서양의 그 철학은 모두 플라톤에 대한 주석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또 폼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 플라톤의 사상은 서양 철학 그 전체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장 많이 또 씹히시기도 한 양반이 또 플라톤이기도 합니다. 워낙 또 이걸 많이 하셔가지고 플라톤의 철학을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실은 그 이데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데아, 뭐 아이디얼, 뭐 이상, 뭐 이런 거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물의 본질, 그러니까 이제 이데아를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 깨달아야만 방향을 정할 수 있다. 뭐 이건데 이게 사실 뭐 경험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가장 많이 씹힐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야 제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말 많이 듣기도 하고 뭐 사람들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과는 참 많이 틀리다 뭐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이상이라는 거, 이상적인 거 어떻게 보면 어떤 꿈 같은 뭐 허황된 꿈 이런 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론 하면 이제 뭔가 허황된 현실과 좀 전혀 동떨어진 뭐 이런 뜬구름 같은 이야기로 이제 취급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아이들도 사실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즘 애들 무지 현실적이죠.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우리 애들한테 이데아, 이상, 뭐 꿈, 뭐 이런 거 얘기해봐야 바로 이제 애들 얘기합니다. 에이, 아빠 그거 다 뭐 구름 잡는 얘기가 말이야 그런 얘기 아무 뭐 가치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대답 나올 겁니다. 머리 좀 큰 애들 보면. 근데 이제 보통 이상론이 이제 심하게
까이는 그 가장 큰 이유는 현실과의 어떤 괴리, 뭐 그런 거죠. 어떤 경험에서 나온 어떤 실현 불가능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까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는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플라톤 역시 이데아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 구현되기 되게 어렵다. 어찌 보면 이제 구현될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플라톤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이데아는 사실 이제 자신이 어떤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늘 본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어떤 그 거울 같은 어떤 가이드 같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데아를 이렇게 비추어 봐서 현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서 좀 더 나아가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제 오늘 이야기해드릴 이제 국가 역시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 국가는 사실 어찌 보면 매우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이상 국가를 정의해 놓고 그다음에 현실 세계에서 그 국가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의 그 어떤 상황에 대한 뭐 문제의식도 분명히 가질 수 있죠. 어떤 어떤 표본이랄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요거에 대비해 보면 요런 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제 조금은 좀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열심히 배우는 수학, 수학에 보면 이제 미분, 적분, 기하학 뭐 이런 거 사실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별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도 뭐 이과 출신이긴 한데 저 또한 이제 대학교 졸업한 이후로는 뭐 이런 거 사실 뭐 써본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쓸데없는 어떤 수학은 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이제 기본 과목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어찌 보면 이제 숫자가 딱딱 떨어지니까 채점 매기기도 되게 쉽고 뭐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어떠냐면 이 수학이라는 건 이제 본질적으로 명확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을 공부함으로써 어떤 논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이제 귀납적, 연역적인 사고력, 이거를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개인의 어떤 정신 능력을 그렇게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수학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수학 공부가 이제 비록 현실과는 사실 뭐 말씀드렸다시피 현실과는 뭐 그다지 상관이 이제 없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 어떤 정신력을 키워가는데 이제 분명히 어떤 가이드 같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데아와 현실과의 이런 관계랑 비슷하다, 뭐 이렇게 제가 좀 예를 들었는데 이게 좀 억지 같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좀 사설이 좀 길어졌는데요. 사설은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책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이 집필한 저서는 모두 합해서 약 한 30여 권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국가입니다. 이 책은 문학적으로도 이제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이제 공자 사상을 대표하는 중용보다 약 한 10년 내지 20년 이 정도쯤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슷한 시기 이제 동서양이 이런 이제 훌륭한 철학책들이 출판된 것을 보면 당시 출판계가 요즘처럼 그 인문학이 나름대로 유행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플라톤 국가의 원 제목은 폴리테이아입니다. 영어로 The Republic이라고 번역이 되었죠. 근데 이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화국이라고 초창기에 공화국이라고 이제 소개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폴리티아의 정확한 의미는 그 어떤 그 국가 체계 그리고 정치 체계 뭐 이런 겁니다. 폴리틱스 뭐 이렇게 하면 거기서 감이 있게 오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왜 이게 국가라고 번역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영문 번역판이 일본에 이제 번역될 때 영문으로 된 거를 이제 일본 학자가 번역을 하면서 리퍼블릭을 국가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것 또한 이제 그대로 받아지면서 이제 굳혀진 게 어떤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거죠. 자우지가 이제 일본 애들 번역 뭐 알아줘야죠. 근데 때문에 이 한국어판으로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받는 이제 박종현 교수의 이제 완역본을 보면 국가라는 제목 옆에 정체, 그러니까 이제 정치 체제라는 이제 부제를 달아 놓곤 있습니다.
자, 이제 플라톤의 국가는 총 한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챕터가 10이라고 해야 될까? 자, 어찌됐든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제 파피루스에 적었는데, 파피루스라는 게 이제 대나무 뭐에다가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당연히 이제 분량이 많겠죠. 근데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사실 10권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뭐 엄청난 분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책은 어떤 형이상학, 그리고 신학, 윤리학, 심리학, 교육학, 정치학, 뭐 예술론, 뭐 이렇게 뭐 엄청 그 다양한 분야들을 다루면서 어떤 사상책에도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여성 평등, 뭐 산하 제한, 우생학, 뭐 엘리트주의, 뭐 이런 것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그런 엄청난 그 형태의 다양한 주제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철학의 어떤 그 거의 모든 분야를 이렇게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라톤을 가르쳐서 그 서양 철학의 원조라고 부르는 게 전혀 뭐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가 역시 대화 형식으로 쓰여졌는데, 이건 이제 플라톤이 어렸을 때 워낙 이제 꿈이 극작가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연극 대본을 쓰는 느낌으로 작성을 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이제 이 국가에서는 모두 한 6명이 등장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거기가 이제 케팔로스라는 이제 동네 유지랑 그의 아들, 그리고 이제 시비 걸기 좀 좋아하는 다혈질의 소피스트 하나,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소크라테스, 그리고 이제 플라톤의 실제 두 형, 요렇게 이제 등장인물이 구성된 책이 이 책입니다. 처음에 이제 케팔로스가 그 소크라테스를 초대해서, 뭐 동네 유지니까, 뭐 소크라테스는 나름 또 이거 잘하고 하시는 양반이니까 자기 집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초대를 해서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처음 이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 양반하고 그 아들, 그리고 이제 그 다혈질 그 소피스트 이 하나, 요 양반들은 1권에만 딱 이렇게 등장을 하고, 나머지 9권의 그 대화는 주로 이제 소크라테스와 함께 초대받았던 플라톤의 그 두 형, 요렇게 세 사람의 이제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뭐 사실 이게 상황만 보면 남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은 손님들이 이렇게 딱 모이고 주인들은 이제 싹 다 없어지고 치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떠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거 뭐 어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거 민폐를 끼치는 뭐 예의에 어긋난 이런 게 아닌가, 또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책 내용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 이제 플라톤의 두 형이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뭐 대충 이렇게 추임새 대충 넣고 고개 끄덕거리고 뭐 대충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뭐 언뜻 보기에는 대화 형식이라고는 하는데, 좀 보기에 따라서는 거의 이제 소크라테스 이 양반이 혼자 그냥 떠드는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소크라테스와 이제 집 주인인 케팔로스가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케팔로스는 사실 이제 그 원래 되게 부잣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거의 부족함 없이 말년까지 그냥 쭉 그렇게 그냥 사신 그런 양반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인생 대부분이 별다른 이렇게 큰 굴곡 없고 아주 편하게 쭉 그렇게 사신 아주 부러운 그런 양반이죠. 이게 뭐 사실 걱정이라곤 그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그런 거 좀 두렵다는 건데, 그래도 이제 뭐 내가 지금까지 죄 짓고 산 것도 없고 그리고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았다면 뭐 죽고 나서 뭐가 됐던 별일 있겠냐,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남에게 민폐 안 끼치고 어떤 그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재산도 갖고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뭐 맞는 얘기죠. 뭐 우측에는 어찌 보면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태클을 겁니다. 그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당신은 상속받은 것도 있고 원래 부자였고 지금도 부자고,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뭐 큰 탈 없이 부자일 테니까 그런 소리 이렇게 쉽게 하시는 거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당신같이 이렇게 복 받은 사람 많지 않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말하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이제 딴지를 거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케팔로스의 말꼬리를 딱 잡고, 근데 말이죠, 아까 그 정의라고 하셨는데 그 정의란 무엇인가요? 하면서 이제 결정적인 화두를, 정의라는 이제 화두를 던지게 됩니다. 정의. 사실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예전에 그 마이클 샌들, 뭐 좌지간 이 하버드대 교수가 썼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었죠.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밀리언셀러까지 갔었죠. 근데 이 샌들 교수가 그 몇 년 동안 중구장창 강의했던 그 내용이 이제 바로 정의입니다. 이거 갖고 엄청 울고 먹으셨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한두 마디로
뭐 한두 마디 대화로 해서 정의란 뭐 정의는 이거예요. 이렇게 정의 내리고 그러니까 디파인을 하고 이렇게 하기는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주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주제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골치 아픈 쪽으로 딱 하니까 이 노인네가 딱 감을 잡고 바로 이제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하고 그 한 명의 소피스트를 남겨놓고 바로 이제 자리를 뜨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피스트가 약간 좀 다혈질이다 보니까 논쟁이 이제 격해지게 됩니다. 이 노인네 잘 빠지셨죠. 그러면서 이제 각자 그 정의에 대해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우러나오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풀어놓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정의롭게 산다는 거 피곤하고 손해도 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름대로의 그 자기 현실적인 경험에 의한 정의론들을 펼치지만 그게 이제 모두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이제 반박을 당하게 됩니다. 워낙 이게 좋은 양반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말빨로 소크라테스에게 완전하게 이제 밀린 이 다혈질의 소피스트가 결국은 열받아서 마지막에 그래 네 똥 굽다 이러면서 이제 자리를 뜨는 것으로 일본의 대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그 대화를 가만히 보면 이 소크라테스의 그 특유의 언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확 이렇게 눌러버리신 그런 인상을 좀 받기도 합니다. 사실 뭐 한편으로 그만큼 이제 정의라는 거 이거 이제 정의라는 것을 정의하기는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정의의 정의 이거 헷갈리네.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definition of justice가 되겠죠. 이제 그만큼 이건 어렵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그런 그 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끔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안락사 문제라든가 어떤 사형 제도 같은 거 이거 사실 뭐 어떤 것이 정의로운가 이거 판단하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실 이제 이런 그 어떤 정의론 이것을 디파인 한다는 거는 시비 걸자고 하면 사실 이제 꼬투리가 되게 많은 그런 겁니다. 그 제가 뭐 지난번 중용 때 얘기를 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 서양의 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이죠. 이 양반이 중용을 얘기하면서 그 만용과 그리고 이제 비겁의 중용이 그 용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용기도 그러면 용기의 데피니션이 뭐냐 이거죠. 용기의 디파인은 어떻게 내릴 거냐. 이것도 사실 되게 애매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정의도 그렇고 용기도 그렇고 이런 그 추상적인 단어들 자체가 어떻게 했던 꼭 집어서 아주 명확하게 그 정의를 내린다는 거, 디파인을 한다는 거는 되게 좀 애매한 사실 그런 논의입니다. 그래서 뭐 정의라는 것도 그 2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논의가 되고 답이 안 나오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어떤 개인의 정의를 좀 더 좀 매크로하게 좀 더 큰 개념인 국가에 적용을 시켜서 알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제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국가의 어떤 형성 과정과 그리고 이제 국가의 각 구성원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2장부터 넘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가장 정의로운 그리고 이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게 되면 그 국가에 각각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 또한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가장 이상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것이 어떤 이상적인 다시 말하면 정의로운 것이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특히나 그 통치자의 역할을 되게 이제 중요하게 꼽고 있는데요. 어떤 이제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어떤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통치자는 이러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플라톤이 국가에서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이게 플라톤은 그 정의라는 이야기를 그냥 이제 일권에서 그 화두 정도로 이렇게 던진 것이었던 것 같고 책 전체적으로는 어떤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떡밥, 밑밥 뭐 이 정도였다는 거죠. 이제 그 유명한 철학 교수님들도 그 안에서는 이제 좀 다른 이론들을 막 끌어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제 생각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책 제목 자체가 국가 아니겠습니까? 안 그랬으면 뭐 정의로운 국가도 아니고 국가 이렇게 됐다는 거 보면 원래 이제 이 책을 쓰려고 했던 의도는 뭐 정의 이런 것보다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던 게 제 시각이긴 하지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플라톤은 이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이건 뭐 소크라테스도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이 책에서도 여러 가지 그 재밌는 비유들이 많이들 나옵니다. 이제 뭐 수능 논술 이런 데서 단골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동굴의 비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책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반지의 제왕,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의 그 어떤 모티브가 된 그 기게스의 반지, 이런 거에 대한 일화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비유들은 플라톤의 그런 이데아 사상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여기서는 좀 오늘 뭐 저는 이거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이미들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인터넷에서 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뭐 읽어보시면, 관심이 좀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 국가의 본격적인 내용도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 맛만 보신 걸로 하고,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어떤 개요라고 할까? 그냥 소개 정도만 했다라고 보시고, 다음 편에 본격적으로 국가의 내용, 그 2권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아들의 강함이었습니다.